지난 시간까지 5번 연속적으로 다룬 주제는 여기 보시는 900살의 수명, 사람의 피부색, 2번의 종부나, 가인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주제를 다룰 때 유전적 재조합, 격리, 자연선택, 인위적 선택, 돌연변이, 유전 정보의 손실, 악화된 환경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퍼즐 조각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닌 한 역사를 겪은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즉 창조, 노아홍수, 바벨탑에 이은 빙하 시대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총 15개의 퍼즐 조각 중에 2개의 주제만 남았습니다. 석회동굴과 언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 하나인 석회동굴을 다루겠습니다. 석회동굴이 왜 빙하 시대와 함께 다뤄야 할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동굴은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용암동굴이며 다른 하나는 석회동굴입니다. 용암동굴은 큰 부피의 용암이 흐르며 바깥 부분이 먼저 굳고 용암 안쪽이 나중에 굳으면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나 2개의 용암이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암동굴이죠. 용암동굴의 형성에 대하여는 용암의 양에 좌우되는 것이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다른 하나가 석회동굴입니다. 이번 강의에 다룰 주제죠.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먼저 석회동굴을 감상해 보실까요? 석회동굴은 독특한 모양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조명을 받으면 신기롭기까지 합니다. 동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종류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마치 빨대처럼 가늘고 투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류석 바닥에는 종류석에서 떨어진 액체가 굳어서 된 석순이 있습니다. 이 종류석과 석순이 서로 성장해서 만나게 되면 기둥처럼 생긴 석주가 됩니다. 흐르면서 굳은 모양을 보이는 유석이 있습니다. 유석은 그 규모가 20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바늘처럼 뾰족하게 결정을 이룬 것들은 석고 결정들입니다. 팝콘 모양을 하는 것도 있고 흰색 결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비한 석회동굴의 모습 잘 감상하셨나요? 지금 영상으로 보셨던 종류석이나 석순과 같은 동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도 고시동굴, 환선굴, 석류굴, 백령동굴 등의 유명한 석회동굴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칼스베드 동굴과 매머드 동굴이 유명하죠. 사진은 2010년 저희 둘째와 칼스베드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칼스베드 동굴은 동굴 안에 가장 큰 공간이 길이가 1200m, 폭이 191m, 높이가 11m에 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매머드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로 그 길이가 약 300km에 이릅니다. 지금 사진은 2015년 제가 매머드 동굴을 방문했을 때 내부를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식의 진화론적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과연 석회동굴의 형성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걸까요? 성경이 실제 역사라면 석회동굴은 언제 형성된 걸까요? 이번 시간에 석회동굴의 증거들이 성경 역사 가운데 어디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회동굴의 형성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는 동굴 자체, 즉
동굴의 공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종류석, 석순, 석주 등 동굴을 채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을 동굴 형성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동굴 형성물은 앞에서 보셨듯이 거의 모두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다른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형성된 이후에도 다른 물리적 충격을 받지 않고 공기 중에 잘 보존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형성된 이후에 압력이나 다른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동굴의 공간이 먼저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동굴 형성물은 결국 그 공간들을 둘러싼 석회암에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동굴 형성물이 형성하는 동안에 동굴은 다소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공간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 이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동굴의 공간과 동굴 형성물의 형성 순서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층 안에 만들어진 공간이므로 먼저 석회암에 대한 이해가 순서겠죠.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이기도 하죠. 한국에 석회동굴이 존재한다는 것은 석회암도 많다는 뜻입니다. 석회암은 대부분의 조개나 산호와 같은 해양 무척추동물의 매몰된 후 단단해진 퇴적암입니다. 석회동굴의 천장에서 우리 조개화석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산호화석입니다. 이와 같이 석회암은 해양 무척추동물이 매몰되어 형성된 겁니다. 지구상의 석회암 퇴적 지층의 규모는 실로 엄청납니다. 어떤 경우는 100m가 넘는 두께로 대륙을 횡단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생물들의 대규모 매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땅들이 부서지는 전지구적인 노아홍수와 같은 대격변적 매몰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석회암의 대부분은 전지구를 덮었던 노아홍수의 징겨 모양, 물이 불어올라가는 노아홍수 전기 과정 동안 형성된 겁니다. 지금 그림처럼 노아홍수 전기 때는 아직 동굴의 공간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창일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낮아지고 육지는 올라가는 노아홍수 후기 과정에 들어선 거죠. 즉 물이 빠지는 과정입니다. 이때 육지가 올라가는 과정 중에 대륙이 서로 부딪히며 지층이 휘는 습곡 현상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층이 휘면 지층의 균열도 생기고 지층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휘어보셨죠? 네, 그러면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석회암 사이에 지하 공간이 형성된 겁니다. 그림으로 보실까요? 노아홍수 후기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장면이죠. 지층이 휘는 모습 보이세요? 그러면 지층 간에 공간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층 사이에 검은색 공간이 보이시죠? 이때 공간을 채우고 있던 지하수도 평형을 찾기 위해 지대가 낮은 바다로 흐르겠죠. 이런 상황은 지표의 물이 모두 물러간 다음에도 계속되었겠죠. 그림에서 동굴이 확장되고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노아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은 계속되며 동굴의 공간을 확장했을 겁니다. 즉 석회동굴의 공간은 대부분 홍수 후기와 홍수가 끝난 후에 지하수가 평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형성된 것이죠. 자, 노아홍수 물이 물러갈 때와 노아홍수 직후에 동굴이 형성되고 확장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이번에는 동굴을 채우고 있는 종류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의 형성에 대하여 다뤄볼 차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굴 설명서를 보면
석회 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생각은 모두 지질학적 과정이 진화론적으로 아주 느리게 일어났다는 사고와의 설명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나 동굴 형성물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론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관찰되는 증거들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은 시간보다 조건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굴이 성장할 때와 비슷한 조건인 터널, 다리, 댐, 광산, 지하실 등 이런 곳에서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진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 보실까요? 미국의 인디애나주 조지 로저스 클락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실의 건물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동굴 형성물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3m 이상 되는 석주가 보이시죠? 그리고 파이프를 따라 중류석이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이 건물은 1936년에 건축되었는데 40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호주의 퀸즐랜드 납아연 광산에는 수많은 중류석과 석순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갱도가 만들어진 후에 55년 만에 찍은 겁니다. 영국의 셀터포스 지역 건물의 지하실에 빨대 모양의 종류석이 정말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앞에 보였던 우리 빨대 모양의 종류석 영상 기억나시죠? 이 건물은 224년대였는데 계산을 하면 매년 1.6cm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바닥에 석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아래 지하실에 천장에 형성된 종류석입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지 45년 동안 1.5m의 종류석이 자랐습니다. 칼스베드 동굴에서 석순 위에 떨어진 박쥐 사진이 195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실렸습니다. 박쥐가 부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순이 아주 빨리 자란 증거입니다. 애리조나 산림청 동굴 전문가며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사인 제리 트라웃의 인터뷰가 흥미롭습니다. 1924년부터 1988년까지 칼스베드 동굴 입구에 동굴이 2억 6천만 년 오래되었다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러나 1988년에는 7천만 년에서 1천만 년으로 바뀌었다. 얼마 있다가 표지판에는 200만 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금은 모두 치워버렸다. 피셔라고 하는 지질학자는 중류석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매년 7.6cm 이상 성장했던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관찰한 사실로만 접근하면 동굴 형성물이 수백만 년에 걸려 형성됐다는 생각은 관찰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석회암의 화학적 성질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석회암은 다른 암석에 비해 빨리 굳기도 하지만 물에 의해 쉽게 용해되기도 합니다. 석회암이 용해와 침전되는 과정의 화학식을 보겠습니다. 화학식을 보니까 어렵게 보이죠? 그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석회암의 대부분은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 성분이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여기에 탄산수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유기물이 부패될 때 발생하므로 토양에 풍부합니다. 즉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며 지하수는 탄산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약수가 탄산수인 경우가 많은 거 아시죠? 탄산수는 약한 산성을 띠는데요. 석회암을 칼슘 이온과 중탄산 이온으로 분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약산인 탄산수에 용해되는 거죠. 즉 화학식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석회암이 용해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거꾸로 석회암을 용해했던 물과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증발해버리면 석회질이 다시 침전됩니다. 이때 결정을 이루며 중류석과 석순 같은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이 화학 반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우셨나요? 화학 반응식보다는 이번 그림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동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래 위로 석회암이 있습니다. 종유석과 석순 보이시죠? 균열을 따라서 탄산수인 지하수가 석회암을 용해시킵니다. 석회암을 녹이며 내려오는 동시에 동굴에 들어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면서 다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천장에서 성장하는 종유석입니다. 한편 바닥에 떨어지는 액체도 있겠죠. 이들도 역시 물과 이산화탄소가 증발하여 침전되어 석순이 되는 거죠. 자, 석회암의 용해와 침전을 통해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과정이 이해되셨죠? 중요한 것은 이 화학 반응은 시간보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에 짧은 시간에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지는 예들을 보셨잖아요. 만약에 석회암을 빠르게 용해시키는 조건이 전 지구에 갖춰졌다면 어떨까요? 지구상의 석회동굴의 공간 안에서 동굴 형성물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석회암을 빠르게 녹게 하는, 즉 용해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물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 때입니다. 앞선 화학식에서 보셨듯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겠죠. 다음으로 석회암은 높은 산성의 물에서 용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탄산수는 약산인데 만약 물속에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이 녹아있다면 석회암은 훨씬 잘 용해됩니다. 세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석회암은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는 겁니다. 설탕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죠? 그러나 석회암은 이와 반대입니다. 자, 우리 지금 온도에 따른 탄산칼슘의 용해도 곡선에서 보이죠? 석회암 성분인 탄산칼슘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은 차가운 물에서 더 잘 용해된다는 겁니다. 즉 위와 같은 조건이 적당히 갖추어진 상태라면 석회암이 잘 용해되기 때문에 동굴 형성물이 훨씬 빠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높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높은 산성, 낮은 수온 등의 조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속의 어떤 상황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노아홍수와 빙하 시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화산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으로 앞선 몇 번의 강의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빙하 시대는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산 폭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암은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합니다. 이 수증기 안에 많은 이산화탄소와 유황 등이 녹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석회암을 빨리 용해시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으면 산성비가 내린다는 것 들어보셨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이전에 동굴 형성물의 연구에서 10% 이상이 황산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황산은 앞에서 언급한 탄산보다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석회암을 훨씬 빨리 용해시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온도가 낮을수록 석회암이 잘 용해된다고 했죠. 그러면 더욱 빙하 시대가 그려지죠. 빙하 시대 때 지표를 덮고 있던 눈으로 인해 지하수의 온도는 떨어졌을 것이며 화산재와 합한 지하수는 석회암을 녹이는데 더욱 용이했을 겁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물이 석회암의 균열을 따라 흘러내려가며 석회암을 녹이고 다시 결정을 이루어 빠르게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석회동굴과 동굴 형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순서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샘들이 터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어서 물이 점점 불어나며 노아홍수 전기에 대규모 지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광활한 석회암 지층도 형성된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노아홍수 후기인 전지구를 덮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과정 동안에, 즉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지층이 휘면서 습곡이 형성되었으며 이때 석회암의 많은 균열과 공간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려주세요. 육지를 덮었던 물이 바다로 물러가는 것에 이어서 지하수도 평형 상태에 도달되기 위해 바다로 흘러갔으며 이 빠른 유속은 석회암 지층 안에 동굴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이 사각형에 주목하세요. 동굴이 형성되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지하수가 바다로 유입되며 동굴을 넓혔겠죠. 지하수가 빠져나간 뒤에 동굴은 공기로 채워졌겠죠. 당연히.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화산 폭발로 높은 이산화탄소와 황산을 함유한 물은 동굴 형성물이 빠르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기로 채워진 동굴에 종류석과 석순이 성장한 겁니다. 더군다나 빙하시대 기간에 화산 폭발에 따른 높은 산성의 지하수와 눈녹은 물에 의한 낮은 수온은 동굴 형성물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자, 어떠세요? 석회동굴의 형성 과정이 이해되셨죠? 석회동굴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역사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빠르게 형성됩니다. 그 조건이란 성경으로 이해되는 노아홍수와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대에 갖춰진 겁니다. 여기서 앞에 보았던 석회동굴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만큼 변했는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과연 지금 보시는 동굴이 수백만 년 된 걸까요? 여러분, 수백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세요? 만 년도 정말 긴 겁니다. 1000년? 이것도 긴 거죠. 수백만 년이라니. 이 동굴 형성물이 그 까마득한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동굴 형성물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이 수백만 년 기간을 버리셨나요? 대신에 동굴 형성물이 노아홍수와 성경적 빙하시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성장하는 그 상황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동굴 전문가들은 석회동굴이 지구상 곳곳에 10만여 개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지구가 동일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바로 노아홍수와 바벨탑 언어 혼돈에 이은 빙하시대입니다. 노아홍수와 빙하시대를 통하여 맞춰진 석회동굴 퍼즐 조각, 너무 분명하죠. 이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가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동안 15개의 퍼즐 조각 중에 14개를 맞췄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개의 퍼즐 조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하면 바벨탑이 떠오르죠? 그러므로 언어를 바벨탑에 이은 빙하시대의 주제로 다루게 된 겁니다. 언어는 그리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언어가 어떻게 풀리는지 기대해 보세요. 마지막 퍼즐 조각, 언어입니다.